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요, 단순히 덥다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른바 살인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요,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정치와이들은요, 이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요, 폭염 관련해서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요, 영상으로 좀 묶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너무 더워서 30분 이상은 절대 못 걸을 것 같아요. 저희는 더워도 이제 무리하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제 온열 환자로 이제 발생되고 누구 쓰러질 가능성이 높죠.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한두 번이. 자, 길에요, 한 30분 정도, 글쎄요, 10분만 서 있어도요, 이곳이 사우나인지 길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덥습니다. 자, 화면 좀 보시죠. 최근에 서울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로 잡은 모습인데요. 뭐 붉은색이요. 온도가 높은 겁니다. 여기 보면 광화문 광장인데요. 광장 바닥 한번 보세요. 대단합니다, 지금요. 그리고 남산에서 본 도심의 모습인데요. 무슨 불이 난 것 같죠? 이 화면만 보면요. 이렇게 빨갛게. 뭐 낮에는 35도, 36도 예산이고요. 밤에도요. 거의 30도에 육박하는 기온이 그냥 밤새 유지되는 상황입니다, 지금요. 엄청난 더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왜 이렇게 더운지 궁금하시죠?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폭염 발생 가운데 있는데요. 뭐가 겹쳤습니다. 일단 이쪽 서쪽에는 티벳 고기압이 있는데 고온 건조입니다. 고온 건조. 일단 고온이에요. 그리고 이 동해 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있는데 역시 고온입니다. 다른 거는 다습이죠. 두 가지가 겹쳤습니다. 고온 건조와 고온 다습이 겹치니까 고온 다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폭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 화면 하나 더 보죠. 그리고요,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죠. 북상 중인데요. 열기와 수증기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한반도로. 그러니까 또 가중시키는 거예요. 몇 가지 원인, 아주 더운 공기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뭐 이런 현상 이번 주는 물론이고 다음 주에도 이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요, 폭염 속에 이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내용 좀 보시죠.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온열 질환자 발생 현황인데 7월 26일서부터 지금까지 쭉 어제까지인데요.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 동안에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금 뭐 집계에 따라 다르지만 10명 이상이 목숨을 잃으셨고요. 그리고 지금 뭐 400명 넘게 지금 온열 질환자 발생했다, 이런 통계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도 사실은 집계가 된 겁니다. 안 된 것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더위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호중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 우선 지금 병원에 계시니까요. 요즘에 네네.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 찾아오신 분들이 좀 늘었나요? 어떻습니까, 요즘에요? 이게 이제 그 도심에 있는 병원들은 딱 온열 질환이다 이렇게 오시는 것보다 예. 뭐 간혹 본인 스스로가 나 더위를 먹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고, 오. 그다음에 이제 무슨 활동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다른 증상들, 예를 들어 어지럽다. 아. 그래서 찾아봤더니 밖에서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온열 질환하고 연관이 있는지를 본인들이 모르시는 거죠. 아. 그렇게 오시는 분들, 뭐 소화가 잘 안 되신다. 예. 뭐 이게 소화장애나 이게 운동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도 실제로는 온열 질환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예. 사실은 환자분들 오셨을 때 내가 더위 때문에 생겼다라는 걸 전혀 모르시고 오시기 때문에 아. 실제로 의료진들이 이게 온열 질환에 의한 거다 아니다라는 사실은 환자분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사실은 좀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지금 뭔가 온열 질환 좀 심각할 수 있다, 이런 걸 자각을 잘 못하시고 그냥 더위 먹었다, 이런 상태로 병원에 오신다는 건데, 그럼요, 몸이 보내는 온열 질환의 위험 신호는 어떤 게 있습니까? 항상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뭐 전문가들도 뭐 무슨 뭐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움증이 생기고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시지만, 예.
사실상의 우리 몸은 1% 정도의 수분만 빠져나가도 갈증을 유발을 합니다. 예. 그리고 2 내지 3%만 가도 어지러움증을 유발을 해요. 예. 근데 이제 어지러움증이라는 게 우리 앵커분도 잘 아시겠지만 어지럽다가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갑자기 주저앉게 돼버려. 그러면 일어나질 못하기 때문에 이동이 힘드시겠죠. 그러면 그 상태로 또 더위에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열사병으로 그냥 진행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갈증이 생길 때부터가 가장 중요한 지금 온열 질환의 시작이다. 이걸 좀 유념을 하셔야 되는데 갈증은 그냥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더위에는 갈증이 유발되면 1%가 아니라 2%, 3%는 그냥 쉽게 지나가기 때문에 빨리 수분 섭취하시고 더위를 피하는 것으로 진행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평소보다 목이 너무 마르다. 그럼 일단 의심을 하시고 물을 빨리 드시고 시원한 곳으로 급히 이동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게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아이들은 이 목이 마른 그 시간대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라고 생각하면서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되고 연세가 있으실수록 이 수분 섭취가 굉장히 더 필요하고 아이들일수록 수분 섭취가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는 것들도 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폭염이 뭐 상당 기간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염 속에서 일을 하셔야 하는 분들이 꽤 많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실내 작업장이 있는데 각각 이런 작업장 나눠서 유의할 것을 좀 나눠서 설명한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 태양 또는 이런 그 야외에 노출된 곳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이 그 쉬고 어떤 수분을 섭취하는 간격들을 굉장히 좁히셔야 된다. 권장드리는 거는 20대, 30대 정도의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예전에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 50분 수업하고 10분 쉬었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보면 집중력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신체도 마찬가지인 게 40분에서 45분 정도의 어떤 노동을 한 뒤에 10 내지 15분 정도를 반드시 쉴 수 있게끔 이렇게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연세가 많으실수록 또는 그렇지 않으실수록 또 어린 나이일수록 이 간격은 좀 더 좁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늘에 있다라고 착각하시는 이 그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건설 현장도 사실은 그늘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열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의 공간 사이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열이 그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분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땀이 비 오듯이 쏟아내릴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저희가 얼마 전에 그냥 그 건설 현장에 바닥에 누워 계시는 어떤 그 노동자분을 본 적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그런 어떤 그 쉬는 기간에 또 쉬는 시간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가능한 한 제가 보기에는 이 초등학교의 쉬는 시간에 맞춰서 반드시 좀 쉬시고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지금요, 새만금 일대에서 막을 올렸죠.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지금 야영장, 많은 해외에서 오신 분, 국내에 있는 분들 많은 분 계신데 온열 질환자가 지금 생기고 있다 그래요. 이런 곳에서 주의할 점은 뭡니까? 제일 주의할 점은 선입견이죠. 왜냐하면 그거는 야영이고 이거는 편안한 장소에 와서 우리가 쉬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지금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약간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더위라는 거는 또는 온열 질환이라는 거는 아이들의 상태가 완전히 훈련받아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인들이 훈련을 받았지만 야외에서 행군할 때도 굉장히 조심하고 또 사고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아무리 스카우트라도 그런 어떤 활동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 쉬는 시간을 지키셔야 되고 그늘막이랄지 그다음에 어떤 에어컨을 통해서 그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반드시 마련돼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김호중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더위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몸에 이상이 있다 바로 즉각적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시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셔야 한다는 거 반드시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치와이드 다음 이슈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논란이 됐죠. 여명 비례 투표. 그러니까 남은 수명 얼마나 남은가 이거에 따라서 투표를 좀 차등을 된다. 이렇게 읽혔단 말이에요. 자, 김은경 민주당의 혁신위원장의 발언인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논란이 됐던 지난 30일에 김 위원장의 발언 조금 더 어제도 소개해드렸는데 조금 더 상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늘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이 중학생 때 그런 질문을 했는데 얘기했다. 그리고 좀 약간 논란이 되는 발언이 있어. 근데 뒤에 약간 뭐랄까요. 그러나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어떤 민주 체계상은 안 된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앞부분을 가지고 굉장한 논란이 좀 벌어진 겁니다. 그리고요. 어제부터 이게 논란이 되니까 해명을 내놨거든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해명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중학생 아들 당시 중학생의 아이디어마저 왜곡했다. 발언 취지를 어르신 폄하로 몰아간다. 이거는 갈라치기 수법이다. 정쟁적이다. 이러면서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발언은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문제 삼은 게 문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셈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요. 사실 당내에서도 걱정하는 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용기 의원의 목소리가 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체도 필요 없는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일을 저렇게 말씀하신 근데 거다. 그렇게 볼수 저분이 있습니다. 혁신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원장이 되게 잘못하고 있는 건데 본인만 그 잘못하고 있는 걸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할 역할이 있고 안 할 역할이 있는데 그런 예. 것들 지금 분간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사실 사건만 가지고만 봐도 큰 잘못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부적절한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어느 정도 배워가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참아야 된다라는 여론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만 예.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시점까지 간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의 박정화 의원 나와 계신데요. 사실 국민의힘은 이 발언 지금 굉장히 문제 삼고 있잖아요. 어르신 폄하다. 이거는 그래서 굉장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민주당의 혁신위원회 그리고 김은경 위원장도 아니 그렇게 문제 삼는 게 구태적인 프레임이다. 이러면서 또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저는 김은경 위원장이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예. 그 파장에 대해서 여전히 아직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좀 전에 우리가 전용기 의원 말씀 들어봤지만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오늘 혁신위가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 또 했었고 혁신위원회 중에서 한 분이 이게 사과할 일 아니다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예. 잘 아시는 양이원영 의원도 나는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또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인식 자체가 저는 뭐 민주주의 원칙이 1인 1표의 원칙이다. 그다음에 이게 노인 폄하 발언이다. 이건 너무 많은 분들이 얘기했으니까 그렇다. 다른 측면을 좀 말씀드릴게요. 화가 나요. 오. 우리가 역사 왜 공부해요? 역사 공부하는 이유는 예. 과거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일을 예측하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지만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나요. 이때는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우리 비록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도 지금까지 살아오신 경험과 축적된 그 성공의 기억들을 우리가 지금 향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김은경 위원장의 중학생 된 아들은 그냥 공짜로 그렇게 풍요한 생활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아. 그분들이 만들어왔던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는 저 태도가 저 인식 자체가 전 굉장히 화나요. 우리 정전 70주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 6.25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이 나라를 그래도 산업화 과정, 민주화 과정 거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 12대국으로 만들어오는 이 그동안의 땀과 노력들을 예. 다 폄훼하고 그분들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미래를 결정하면 안 된다? 예. 그분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판단과 제대로 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어요. 오히려 거꾸로 그 논리대로 한다면 예. 그분들한테 더 많은 지분을 줘야 되고 그분들한테 더 많은 투표 권리를 줘야 되는 게 오히려 맞아요. 왜 경험 안 해보고 아직 살 날이 많다는 이유 예. 하나만으로 잘못 갈 수도 있는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가 공짜로 이만큼 왔다고 생각하는 저는 저 인식 자체가 노인 폄하니 아니면 민주주의 원칙은 1인 1표니 이런 거 이전에 더더욱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인식이 잘못돼서 저는 민주당 혁신위는 이대로 가면 정말 잘못된 길을 우리 아이들한테 안내할 것 같아서 저는 지금이라도 문 닫아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등장을 한 거예요. 여명 비례 투표.
그러니까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정확하게 말씀은 남은 수명이 작을수록 투표도 뭐 건도 줄고 많이 남았으면 많이 들고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이었단 말이에요. 앞서서는 전용기 의원이 비판하는 목소리를 좀 냈는데 오늘 당에서는요. 이 금익위원 위원장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약간 두둔 옹호하는 듯한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얘기하던데 예. 그런 단어를 방송에 쓰는 것 자체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고 예.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예. 그 지금 쓰신 네 단어를 썼냐고요. 그러니까 그건 언론의 과도한 해석이죠. 텐데. Boys be ambitious. 예. 청소년들의 야망을 가져라.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용기를 주고 도전 정신과 앞으로 미래를 개척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예. 어르신들한테 왜 그 말 안 하냐. 이렇게 예. 시비 걸어서 청소년만 위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과대한 해석이다. 여명 비례 투표라는 아이디어를 접하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수용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은 바 있거든요. 사과할 일은 아니고요. 그 정치가 어떻게 청년들의 의사를 반영시키게 할 것인가 하는 절실한 문제를 다루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제를 좀 늘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게 좀 국민들이 정치를 좀 혐오하는 그런 원인이 되지 않나라고. 그러니까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얘기다. 그런데 앞에 발언이 여명 비례투표. 글쎄요. 독려하기 위해 뭔가를 먼저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강했던 걸까요? 아무튼 큰 논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오늘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 또 입장을 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김은경 위원장 발언 맞는 얘기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지금 투표하는 많은 이들은 미래에 살아있지도 않아. 근데 지금 이 내용이 참 놀랐는데 이게 지금 삭제됐다 그러죠? 더 오래 살아있을 청년 아이들이 미래를 결정할 수 있어야. 김은경 위원장이 발언한 발언 중에서 앞부분 있잖아요. 거의 그거와 같은 취지인데요, 지금요? 공감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렸는데 또 일부 내용은 또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민주당의 반응을 여러 갈래로 좀 전해드렸거든요. 이거 혹시 동의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장할 일이죠. 아, 환장할 일이다 지금. 환장할 일이고 이게 제 얼굴이 좀 뜨거워져가지고 뜨끈뜨끈한데 지금 뭐 날이 워낙 덥긴 하지만 스튜디오 사실 뭐 요새 기온이 더우니까 덥긴 한데 그런 뜻은 아니고 그냥 화끈거린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 우리 의도는 그게 아니다. 내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의도는 그게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예. 당신들이 오해하고 있다.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말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면 비판하는 사람들 향해서 맨날 하는 이야기예요. 취지가 왜곡됐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많이 그러니까 나오죠. 정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 언행은 분명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듣더라도 별도의 해석과 별도의 오해를 일으키지 않을 그런 명쾌한 정치적 언어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저도 이제 여명이라는 단어를 쓰기 이게 무슨 뜻인가 싶어서 봤더만 이게 남은 뭐 수명 뭐 예, 이런 남은 수명이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지도 않는 어려운 말이거든요. 어려운 단어예요, 예,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쓰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든 굉장히 실망스럽고 굉장히 쓸데없는 말을 지금 했다.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가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초선 의원들 간담회하고 난 뒤에 굉장히 실망을 그렇습니다. 했었는데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거 보고서 정말 당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 도움되지 않는 걸 가지고 또 논란을 정복시키고 키워가지고 예. 당의 이미지를 더 지금 훼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고요. 청년 간담회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 간담회를 통해서 하고자 했던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예. 하고자 했던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전부 다 날아가 버리고 지금 이거 하나 남은 겁니다. 정말로 이게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어떤 태생적 한계와 더불어서 어떤 예. 정치적 역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전 그런 자산 자체가 완전히 다 날아가 버린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처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쓸데없는 논란으로 쓸데없는 말로 논란을 키우지 않고 이 부분은 빨리 좀 사과하고 예. 정리하는
그런 수순으로 근데 나갔으면 오늘 좋겠다. 분위기로 봐서는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논란을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애써 이 취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예.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나 이걸 듣는 국민들에게 예. 애써 우리의 취지는 이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십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인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정욱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뭐 발언도 들어봤고요. 민주당의 반응 들어봤어요. 민주당의 반응 얘기를 좀 해보죠. 이거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지금 이제 그 두 가지 먼저 김은경 정확하게 위원장, 말씀드리면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의 반응입니다. 예. 예. 결국 이제 그 비호하는 김은경 위원장 포함해서 예. 그다음에 정청래 그리고 이제 그 양이원영 이런 분들요. 다 이게 제가 평가해 보면 예. 첫째는 이제 그 중학생의 아이디어다. 제가 이게 김은경 위원장이 아들을 비판한 게 아니에요. 오. 지금 이게 김은경 위원장이 아들 말이 맞다. 그게 합리적이다. 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오. 아니 왜 여명에 따라 차등을 두야 됩니까? 굳이 저는 1인 1표가 원칙인데 예. 굳이 차등을 둔다면 이런 제도는 있어요. 옛날에 로마 시대 있잖아요. 예. 로마는 이게 병력을 20년 복무를 했다. 오. 이럴 때는 이게 시민권을 주면서 그렇죠. 투표권도 줍니다. 국가에 기여했다. 기했다. 병력을 20년 동안 로마를 위해서 이게 목숨 걸고 싸웠으니 병역 복무를 20년 정도 했다. 또는 예. 이제 그 나라에 뭐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냈다. 기여를 해서 예. 이런 식으로 이 국가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하자. 이렇다면 그것도 이게 법에는 안 되지만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죠. 그런 과거에 아주 고대의 전례가 있긴 한데. 그렇죠. 예. 근데 남아있는 수명에 따라 하자. 이게 저는 문제고요. 예. 두 번째, 청년층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한 건데 뭐가 문제냐? 예. 이런 논리잖아요. 예. 근데 청년층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까지 좋아요. 오. 그렇다고 해서 노인 세대를 비하하거나 예. 또는 이게 세대 갈등을 야기하거나 예. 이건 아주 정치인이 잘못하는 거다. 왜냐하면 이게 굳이 청년을 독려하기 위해서 노인 세대를 비하해야 됩니까? 혹시 그러니까 지금 저런 말을 한 그 바탕에 물론 언급은 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바탕에 깔린 생각은 고연령층, 노인층은 주로 지금의 여당을 지지하니까 이게 깔려 있는 겁니까? 그렇죠. 결국에 60, 70대 어르신들은 예. 주로 이게 보수가 많으니 여당이 많고 아마 이게 청년들은 진보, 야당이 많을 테니까 뿌리 깊은 DNA 노인을 비하하는 이게 정동영 옛날 대표의 발언이고 이게 유시민 내가 썩는다 이런 발언이 뿌리 깊은 저는 이게 진보 진영의 DNA가 노인 비하하는 이게 있다. 이걸 두 번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한자성 하나 소개하면 예. 한비자에 예. 노마지지 늙은 말의 지혜 노마지지라는 게 있어요. 예. 제 나라 때 황공이 예. 정벌 갔다가 도로다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예. 늙은 말이 풀어놨더니 딱이 그 산을 길을 잃은 걸 찾아온 거예요. 오. 그만큼 이게 어르신들의 지혜 우리 사회에 피땀 흘리기 귀한 예. 이런 게 있는 거죠. 오히려 저는 어르신들에게 더 그 지혜를 봐서 표를 더 주면 더 주지. 예. 이걸 이렇게 비하해서 이게 표를 그냥 감한다 오히려 예. 젊은 층보다 이건 아주 잘못된 발언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제 김은경 위원장의 이 발언이 알려지고 논란이 되니까 과거에 민주당 인사들이 했던 이른바 노인 비하 발언이란 큰 논란이 됐었던 그 발언들이 다시 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와이드가요, 과거의 영상을 좀 찾아서 그 모습들을 좀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분들이 미래를 결정해 놓을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쩌면 이제 곧 뭐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이 힘써서 일하는 모습을 노익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대한민국인은 누구더라도 70, 90이면은 그 쉬셔야지 왜 일을 하시려듭니까? 쉬시는 게 상식에 맞습니다. 한 50대에 접어들게 되면 죽어나가는 뇌세포가 새로 생기는 뇌세포보다 많죠. 사람이 멍청해집니다. 가능하면 60세가 넘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있지 말자. 바꿔야 된다는 의지가 어르신들에게 지금 없는 거죠.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서서 참여하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지금 영상을 보니까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계열의 정치인들 또 의원들이 했던 이른바 노인 폄훼 발언 논란
보니까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이게 왜 자꾸 민주당에서 유독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또 그걸 고무하는 이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그게 너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투표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쪽을 약간 뭔가 아니 건드린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번에 김은경 위원장의 예. 발언도 최대한 이걸 갖다가 선회하면 젊은이들이 더 많은 발언권과 더 많은 대표성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서 뭐 이 여명에 따라서 투표권을 차등화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1인 1표의 원리라는 민주주의 원리에도 그렇죠. 맞지 않고 예. 방법도 없어요. 그렇죠. 남은 수명이 얼마인지를 누가 어떻게 정합니까? 그리고 여명을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니 그리고 어떻게 차등화합니까 그거를? 그러면 우리 그 만 19세 이하는 투표권 안 주듯이 80세 넘으면 투표권 안 줍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10년 미만이면 안 주고 뭐 이런다는 아니, 겁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를 했는데 예. 이게 이제 정치의 장에서는 늘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정작 핵심은 이거였는데 그게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너무 많은 게 정치의 장이거든요. 사실은 정치가 말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자신의 발언이 왜곡될 수도 있는 가능성까지 따져서 신중하게 발언을 하기 마련인데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제 정치를 안 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신중함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실수가 굉장히 잦아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당내 초선 의원들하고 면담하고 무슨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코로나 시기에 학생들 갖다 이런 발언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사실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의 동력을 꺼트려 버렸어요. 더 이상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가 할 수 있는 일이 당내에서 없어 보입니다. 그나마 체포동의안 그 뒤에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말자 이거 하나 제안해서 그것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했는데 그 정도 이상의 더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없어 보여요. 지금 설화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이쯤에서 제가 보기에는 김은경 혁신위가 이제 퇴장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퇴장할 때가 되는 게 굉장히 강력한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아까도 보셨지만 혁신위원 중에 한 분은 이 사안 사과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했지만 지금 패널 내원 정치와에 대해 나오신 패널 네 분의 말씀의 분위기는 좋지 않아요. 아주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반응이요. 자 이런 가운데 패널분들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김은경 위원장이 최근 들어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여러 가지 논란된 발언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앞서서 한 2가지 정도 발언도 큰 논란이었었는데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돈봉투 사건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사건인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의원들과 그분들이 몸담고 있는 민주당에게는 사실은 정치적이고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하는 부분이라는 게 확인이 되었어요. 학생과 코로나 시대를 겪었던 학생들의 차이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있었어요. 일단 그들은 학력 저하가 심각했어요. 초선이 코로나 때 딱 그 초선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재선이나 다선들과에서의 현격한 차이가 있다. 많이 하고 자기 의견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조금 덜 정리가 된. 박종화 의원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정치인이 아니셔서, 그러니까 뭐 여기 위원장 맡기 전에 이제 학교에 계셨고 정치 아니셔서 그런 걸까요? 정치가 뭐 별거예요, 사실은. 그동안 각자가 경험했던 거 가지고 국민들이 편하게 더 우리나라가 더 잘 살 수 있게 의견들을 모아주고 그거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게 정치지. 지금 국회에 계신 분들은 다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다 오신 분들이니까. 뭐 정치가 저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따로 배워야 될 건 아닌데 김은경 위원장은 제가 볼 때는 아까도 제가 뭐 인식, 기본 인식 말씀드렸는데 그 자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고민 자체가 어느 부분이 붕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단순히 미숙함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그 과일도 사실은 잘 익고 다 성숙한 다음에 이걸 따먹어야 문제가 없는데 설 익은 거 따먹으면 배탈 나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이니까 민주당의 혁신위가 자발적으로 어디선가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가장 그 적합한 혁신위원장을 모시고 그리고 혁신위원을 구성한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보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니까 순간적으로 그걸 수혈을 해서 넘어가기 위해서 링거 맞듯이 넘어간 측면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급하게 뭔가 급조돼서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혁신위 그리고 예. 혁신위원장이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고 국민들의 생각과는 괴리된 그리고 정말 민주당이 바꿔야 되는 혁신과는 거리가 먼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가 맞는데 표현이 잘못됐다면 고칠 수 있지만 생각 자체가 너무 다르다면 저는 좋은 길로 갈 수 없다고 애지당시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박원석 전 의원님은 퇴장 이런 얘기까지 그냥 끌으셨는데 전재수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까지 김은경 위원장이 논란이 되는 발언들이 지금 반복됐어요. 몇 차례 나왔거든요. 근데 앞서서는 굳이 굉장히 좀 좁혀서 본다면 그래도 민주당 당내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하다가 논란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 당방 문제까지 다 퍼지는 사안을 건드렸거든요. 이쯤 되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 오늘부터 휴가로 알려져 계신데 이재명 대표 입장이 없어요 지금까지. 이건 좀 뭐 입장을 좀 내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좀 의의가 없겠죠. 네, 그리고 좀 말문이 막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더라도 그렇거든요. 이게 당의 혁신위원회가 애초에 출범을 할 때는 뭔가 좀 당에 도움이 되고 당의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뭔가 좀 혁신 경쟁을 촉발을 시켜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지점들을 정확하게 찝어가지고 그것을 좀 보완하기를 바랬는데 지금 이게 뉴스만 났다 하면 이게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아마 뭐 빠른 시간 내에 아마 뭐 입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말문이 막히는 상황이니까 아예 입장 표명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좀 황당하다. 그러니까 이게 입장 표명이 없다 그래서 동의를 한다 그럴 것은 절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혁신위원회의 정치적 에너지, 동력 자체가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원래 활동하기로 했던 시한이 정기국회 전까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월이 다가오면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별다른 이제 정치적 동력이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좀 자중하고 하는 뭐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혁신위원회라는 거는 각 당이 굉장히 야심차게 추진하고 출범시키는 조직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대단한 어떤 안이 나오기도 하고요. 뭐 이렇기도 한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뭔가 자꾸만 논란거리를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지금요.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하고요. 과연 또 어떤 입장, 아까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하셨고요. 뭐 당 얘기하는데 어떤 입장이 나올지 좀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넘어갑니다. 키워드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왔는데요. 오늘부터 4일까지 휴가 뭐 일단 일정이 잡혔다 그러는데 키워드가 피하고 싶다예요. 무엇을 피하고 싶다는 내용일지 그리고 누가 무엇을 피하고 싶다는 거지 이 내용이 좀 들어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내용을 화면으로 좀 보죠.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관석, 이성만 의원 이른바 돈봉투 의혹 사건 이와 관련돼 있죠. 그런데 지난 5월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곧이어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갔는데 그래서 6월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졌는데 부결됐어요 당시에. 그래서 이것도 참 논란이 나왔었죠.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오늘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 앞선 경우하고는 달라요. 앞서는 국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회기 중입니다. 근데 지금요. 지금 8월인데 8월 15일까지는 국회가 안 열리고 있어요. 비회기예요. 그러니까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건 체포동의안 절차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구가 됐으면요. 이거는 법원에서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장 심사를 받아야 되는 표결 없이 영장 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오늘 뭐 이성만 의원 등은 사실 기자회견 통해서 이거는 반발하는 어떤 입장도 냈는데 뭐 이건 좀 상황 기다려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두 의원은 법원에 출석해서 심사를 받고 판사의 판단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이 회기가 아니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그런데요. 이 구속영장 재청구 내용이 알려지자 가뜩이나 사실 이재명 대표의 뭐 8월 체포영장 체포영장 아니 구속영장 청구설 8월 위기설 이런 게 나왔는데 그게 구체화되고 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가 과연
8월에 있을 것인가? 있다면 언제 있을 것인가? 이런 게 굉장히 관건, 쟁점 또는 관심사로 떠올랐거든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요.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른바 친명 의원으로 알려진 분이 뭔가 의미심장한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는 윤석열 검찰한테 7월 8월에 비회기를 우리가 하겠다. 8월에 보내면 여야가 합의해서 회기를 잘라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기를 여야가 합의하면 체포동의안을 굳이 표결하지 않고 그 비회기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법원에 나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사가 있는 것이고. 정확합니다. 8월 임시국회 같으면은 회기를 중단시키는 게 가능하겠죠. 네. 그건 이제 여야 합의로. 근데 이제 9월 달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표결을 할 수밖에 없죠. 자, 시청자 여러분, 김영진 의원이 얘기하신 걸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이 8월 국회가 안 열리는 비회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5일까지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러면은요. 이건 뭐 체포동의나 이런 거 필요 없이 표결이고 뭐고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법원 가서 판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6일서부터는 국회가 열리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16일부터 8월 말까지 영장 청구가 이루어지면 체포동의안 처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진 의원의 얘기는 회기가 열렸지만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는 회기를 비워둔다. 안 열리는 걸 자른다, 중간에. 그래서 그 며칠은 회기가 없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때는 체포동의안 표결이 없이 그냥 법원 가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두 가지 공통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든 체포동의안 표결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동의한다.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까지 강조했거든요. 자, 그럼요. 여기서 궁금한 지점이 있는데요. 화면에 문제가 좀 나갑니다.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면 아무래도요.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지금 부담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영진 의원 친명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부담스러운가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소정욱 변호사, 박원숙 의원께서는 여기 빈칸이 2개 들어갔거든요.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혹시 가결되면 뭐가 걱정이고 부결되면 뭐가 걱정해서 아예 표결을 하기 싫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나오는 얘기가. 그럼 빈칸에 어떤 걱정과 어떤 걱정이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소정욱 변호사. 글자를 네 자로 다 하면요. 네 자로요? 예. 가결되면 영장 발부 걱정. 예. 그다음에 이 부결되면 국민 비판 걱정. 왜냐하면 이게 가결되면요. 판사가 아주 부담을 들어요. 국회에서조차 이재명 대표 구속해라고 동의해 주지 않냐. 아, 체포동의안 동의했다? 예. 그럼 이게 판사가 홀가분하게 영장 발부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구속이 되는 건데. 예. 그거 만약에 걱정. 국회 동의 없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법원에 오면 표결 절차 그런 판사가 거 없이. 엄청나게 고민하겠죠. 과연 이게 도주우려 증거면을 고민하죠. 그런데 국회에서조차도 다수가 이게 동의를 해주면 판사가 이게 저는 발부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게 그 표결 견해에서 가결되면 영장 발부의 가능성만 높아진다. 이걸 걱정하고. 그럼 문제 다시 한번 보죠. 그럼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부결이 되면. 만약에 그 표결을 했는데 부결이 돼버렸다. 이거는 방탄 아닙니까? 아, 또 방탄이다. 이재명 대표가 내같이 깨끗한 정치인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러고 몇 번이나 대표 선거할 때도 포기하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표결해가지고 부결을 시켜가지고 실질사를 못 받게 한다. 이러면 국민 여론은 폭발합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 몇 번이나 본인 입으로 불체포도 포기하겠다고 해놓고 어떻게 뒤에서 조정해서 이게 그냥 표결해가지고 의원들요. 따라서 이게 부결시킨 거 아니냐. 이 국민 여론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이니까 그렇죠. 아예 표결 안 했으면 아예 좋겠다. 표결 안 하고 당당하게 그냥 법원 가서 심사 받아가지고 기각이 되면 완전히 검찰이 곤란 입장 되잖아요. 발부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이게 낫죠. 이런 게 두 가지 이유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민주당이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가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박원석 전 의원님 문제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서 빈칸에 뭐가 들어갈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빈칸은 뭐고 두 번째 빈칸은 뭘까요? 비슷한 맥락인데요. 가결되면 구속될 위험성이 생기는 걱정이 있죠. 물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그래서 법원이 어쨌든 국회도 저렇게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줬으니까
법원도 부담 없이 구속하겠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거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나가라. 그러니까 심사를 받으란 뜻이잖아요. 절차일 뿐이기 예,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 심리, 실질 심리를 하는 영장 실질 심사하고는 다른 거고요. 예. 그러나 구속될 위험성이 있는 거죠, 어쨌든 법원 판단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부결을 시키면은 다시 한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한 입으로 두말하는 거잖아요. 여론에서 굉장한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예.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 예. 이 불체포 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내 발로 나가가지고 예.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민주당 혁신위가 좀 전에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눴던 예. 그 혁신안 1호안으로서 예. 불체포 특권 포기안을 이 당이 수용할 것을 요구를 했고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조건을 좀 달긴 했죠. 어쨌든 수용을 했어요. 예. 근데 정당하고 정당하지 않고는 그걸 정하는 게 법원이 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정당한 영장인지 아닌지를 예. 법원이 실질 심사를 통해서 정하는 건데 예. 그거를 정당이 정한다는 거는 그건 좀 모순이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애써 저렇게 불체포 특권 포기를 얘기해 놓고 예. 막상 표결해서 이걸 갖다가 부결시켰다. 그러면 그 역풍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표결을 한다는 건 이래도 저래도 민주당으로서는 예.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그래서 비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주거나 아니면 임시국회 중에 청구해 주면 과거에 권성동 의원이 그랬습니다. 임시국회 중에 청구하니까 회기를 중단시키고 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회기를 자른 거예요. 네. 사이를. 그리고 그게 부결됐어요. 영장이. 그런 사례가 그래가지고 있다. 일종의 정치적 승리를 권성동 의원이 얻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방법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생각을 하는데 예. 검찰이 실제 구속영장을 언제 청구를 할지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언제 보낼지는 알 수가 없죠. 몰라요 지금은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직 검찰의 움직임은 뭐 알려진 게 없는데 그 문제 한번 다시 띄워볼까요? 두 분이 비슷한 답을 하셨는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치권 인사한테 살짝 먼저 좀 물어봤는데 뒤에 답은 비슷해요. 사실은 부결이 되면 이게 여론의 역풍 감당할 수 있는가 한데 가결이 되면 이재명 대표의 대표로서의 리더십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그런 얘기를 또 질문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을 또 어떤 분은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요. 전재수 의원님 나와 계신데 막상 민주당 소속이신 전재수 의원님, 민주당이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만약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이거를 표결을 하길 원하는 그룹과 표결 자체 이런 걸 안 했으면 하는 원하는 그룹으로 좀 나눠지는 분위기입니까? 아니 근데 이게 크게 그 논란이 없는 게 예. 이미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가지고 예.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예, 그 선언을 했어요. 예, 그러기 때문에 무슨 이게 뭐 최근에 당에서 무슨 기명 투표를 해야 된다, 예. 무기명 투표 문제 그런 많다, 논란까지 뭐 또 겹쳐서. 그런 논란도 있었고 예. 또 표결을 하면은 이게 뭐 부결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논란들이 많은데 예. 큰 틀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급했듯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그 연장선상에서 예. 법원에 출석하는 그런 방법을 찾을 겁니다. 그러면 근데 만약에 회기 중에 와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그때는 어떻게 포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표결하지 마라. 예. 내가 직접 나가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틀에서 어떤 구체적인 정치적 그 행위를 선택할지는 모르겠으나 예. 큰 틀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급했던 그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게요. 예. 이 불체포 특권은 의원의 특권이면서 국회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포기를 할 수가 그렇죠. 없다는 거예요? 국회의 특권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또 국회에 애매해지는군요, 그러면. 과반수 동의서가 있어야만 예. 판사가 영장실질심사 받으러 와라. 48시간 체포영장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게 그냥 내 나갈 테니 표결하지 마라. 이건 안 되고 하려면 굳이 회기를 뭐 자른다든지 이런 조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세부적인 조치를 통해서 실현하는 거지 이걸 포기한다고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인데. 그러니까 제가 예. 말씀드린 것은 다르지 않는데 같은 예. 건데 그러니까 큰 틀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를 했으니 예. 그 연장선상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국회법이나 그 감안을 취지를 해서 살리는 그렇습니다. 조치. 예, 그러한 이제 정치적 선택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종화 국민의힘께 혹시 국민의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혹시 국민의힘의 경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서 표결이 되는 상황이 됐다고 가정을 할 때 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해서
그냥 민주당에서 알아서 결정하세요. 이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얘기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저는 뭐 처음 들었는데요. 지난번에 이재명 예. 대표 1차 그 체포동의안 넘어왔을 때 예.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부 그 건에 대해서 부결하는데 동의를 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그 가결표를 만들고 이재명 대표가 곤란한 지경으로 가게 만드는 역할을 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글쎄 저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 지금 양당이 모두 그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특권을 벌이자고 합의를 했던 지금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서명식까지 했잖아요. 서명도 하고 다 했죠. 그리고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야당 대표가 이제 체포 동의안을 처리해야 되는 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일부에서 말씀하시거나 앵커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의원들이 무책임하게 퇴장을 해서 표를 행사하지 않는 그런 경우는 저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너무 무책임하다.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면서 그 건에 대해서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옳지. 저는 그거를 그냥 퇴장을 하면서 없앤다라고 하는 거는 그 갖고 있는 본인들의 이 무게를 생각지 못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그럼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신 분은 너무 정략적으로 뭔가를 판단을 하셨나 봅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도 있어서 잠시 질문 좀 드렸어요. 자,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막상 아직 검찰에서는 무슨 어떤 움직임이나 뭐 얘기가 아직 없어서 기다려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 8월은 시작이 됐고요. 자, 다음은요. 북한과 관련된 주제가 준비되어 있군요. 키워드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눈물이요. 툭하면 눈물. 왜일까가 키워드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툭하면 운다. 지금 이 뜻인데요. 도대체 어떨 때 왜 우는 건지 지금 몇 가지 장면들이 영상으로 좀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러네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뜨겁게 어려웠어. 정말 자주 우는데요. 지금 언제 울었는지 다 아는데 어떤 행사장에서 울어요. 그런데 저 우는 모습이 북한 방송에 그대로 노출이 됐고 다 알려진 거잖아요. 그럼 북한 주민들이 다 봤을 텐데 저렇게 우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왜 우는 걸까? 추정, 그 전문가들 의견이 화면에 소개되어 있는데 보시죠. 우선 감성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까 냉혹한 지도자가 아니라 마음이 따뜻하고 여리고 동정심이 많은 지도자 같은 모습. 그리고요. 다른 전문가는 자아도취형 성격. 그럼 이건 뭡니까? 너무 혼자 좋아서 기뻐서 운다는 겁니까? 그리고 다른 전문가는요. 일종의 과대망상증 같기도 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 뭐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뭐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북한 전문가 한 분, 정치와이드가 취재를 통해서 좀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뭐 자세한 분석을 좀 내놓으셨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눈물은 70년 전에 그 당시만 해도 열악했는데 이제 ICBM과 최첨단 무기까지 갖추게 돼서 자신들의 어떤 승리의 자아 도취에 의해서 그런 감격의 눈물을 흘린 걸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자주 눈물을 흘리는 건 그만큼 지도자로서의 노련미가 부족하고 미숙한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눈물을 통해서 북한 인민들에게 어떤 호소하고 핑량난 뭐 여러 가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하고 있고 자신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다. 일종의 심리전일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자, 여러 가지 약간 분석을 했는데 우선 박원석 의원님 왜 자꾸 울까요? 눈물을 왜 보일까요?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저 북한 체제나 북한 지도자의 저런 모습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북한이라는 사회는 그 사회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고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 당과 수령은 한 몸이고 거기서 지도자인 수령은 그 인민의 어버이고 그리고 인간의 이 신체로 비유하자면 뇌수와 같은 그런 존재다라는 어떤 그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그런 그 개념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전통적으로 북한의 그 지도자상은 그 김일성 전 주석이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 이민위천이라는 이민위천. 그거는 이제 백성을 하늘처럼 떠받들라라는 건데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은 철저하게 극장 국가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모든 게 연출입니다. 극장 국가. 자연스러운 건 없어요. 100% 연출이기 다 때문에 계산된 거다. 예. 저게 이제 인민들한테 보여주는 지도자의 모습을 저런 식으로 노출함으로써 그게 가져오는 정치적 효과를 얻기 위한 거죠. 박정화 의원님, 눈물 장면이 이게 방송이 된 거예요. 북한 방송에. 그렇죠. 그럼 북한 주민들이 다 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북한 주민 보고 보라고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전에 우리 박원석 의원님 극장국가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세 가지 이유를 댔어요. 감성적인 측면이 있었을 거고 아니면 자아도취, 하나는 과대망상 이렇게 되는데 다 섞여 있는데 저는 어찌 됐건 그 모든 게 섞여서 연출을 해서 국민들이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다 보게끔 만드는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작년에 요때는 이설주가 울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부족했어. 근데 올해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무는 거를 저는 연출을 해서 지금 저희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70주년 자기들은 6.25 전쟁 이겼다고 지금 전승절 뭐 이름이 파티하고 전승절이라고 있는데 돼 있습니다. 그 상황에 ICBM 앞으로 굴러가요. 뭐 또 첨단 무기 굴러가요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인민들이 그리고 내가 이 북한을 이만큼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막 무언가 흥분을 해서 그걸 또 참고 이 어려운 과정 또 건너가 보자. 그리고 우리 백두혈통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 단단한 국가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연출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는 이걸 본 거의 대부분의 저는 북한 주민들이 봤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 그렇겠죠. 전국에 다 중계가 됐으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 흔들리고 동요하고 그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보여져요. 저기 지도자가 이렇게 눈물을 철철철 흘리는데 감동 안 할 주민들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나라도 과거 무슨 대선 때 보면 뭐 눈물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모습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의도는 분명히 있어 보인다는 건데 그리고요 사실 남성분들이 중년에 접어드시면 막 드라마 보다가도 우시는 분이 있다 뭐 이런 건데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나이로 보면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닌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알겠죠. 왜 눈물을 보였는지 뭐 다양한 분석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지 주제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보시죠. 산불 때도 호우 때도 그렇다면 두 가지 경우에 비슷한 게 있다. 이 뜻이 되는데요. 뒤에 김영환 충북지사의 모습이 사진으로 걸려 있습니다. 자, 이 충북지사 관련해서 충북도 의원들이 뭔가 문제 제기를 한 게 있어요. 우선 그 내용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영환 도지사가 수행 차량에 몸을 싣고 엄청난 폭우를 헤쳐 달려간 곳은 서울이라고 합니다. 1분 1초가 부족할 그 시간에 폭우를 뚫고 관할구역을 벗어난 것도 모자라 서울에서 한가로운 저녁 만찬을 즐겼을 고백의 모습은 상상할 수도 없기에 김영환 도지사는 그날 저녁 서울행의 이유와 함께 누구를 만나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밝히셔야 합니다.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니까 폭우가 오고 그러니까 이른바 오송 참사 전날에서 그리고 비상 3단계가 선포되는 그런 날이었거든. 근데 서울에 갔다. 만찬이 있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요. 충북도 쪽에서 내놓은 해명이 좀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서울에 간 건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은 인프라 구축 자문을 듣기 위한 거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약속된 자리 그리고 당시 호우 상황은 상경하는 차 안에서 실시간 보고받고 관리하고 다 했다. 조치 취했다. 이런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서울 일정을 했는데 자문을 듣기 위해서 꼭 가야 되는 자리였다. 중요한 자리였다. 그래서 갔다. 그리고 관리했다. 이건데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반박을 좀 하는 모습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요. 지난 14일 김영환 지사 서울에서 저녁 자리가 있었는데 이게요. 식대, 밥값이 있을 거예요. 밥을 먹었으니까.
근데 이게 도가 아닌 자문을 해주러 나온 업체 측에서 지불을 한 건가요? 그러면은 이게 도에서 지불을 안 했대요. 업체 측 지불.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한 의원, 도의원이 하는 말이 아니 그렇게 만나기 어려운 전문가를 만났다고 하면서 자문을 구했다고 하면서 밥까지 얻어 먹었다는 말입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게. 이렇게 또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요, 일단. 소정욱 변호사께서 꼭 먼저 얘기 좀 하고 싶다고 발언 기회를 요청을 하셨어요. 네, 소정욱 변호사.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요. 예. 한마디로 이제 이거 홍준표 시장보다 그다음에 박희영 용산구청장보다 더 나쁘다고 봐요. 더 질적으로 좀 더 나쁘다. 왜냐하면 이게 홍준표 시장은요. 예. 그때 대구가 비상사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다른 지역이 문제 있었지만 대구는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골프를 치가지고 지금 이게 당원권 정지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비상 3단계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서울에요. 예. 자문 받는 게 제가 보니까 뭐 탄소 중립 이런 환경 자원 봉사인데 예. 이게 뭐가 급합니까? 지금 이게 현존하고 급박하는 위협이 3단계 최고 재난이 있는데 그 정도일 이게 경우는 급하지. 취소해도 되는 거 아니냐? 늦게 봐도 되죠. 나중에 봐도 되고.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저는 홍준표 시장보다 이게 훨씬 나쁘고요. 예. 그다음에 용산구청장 박희영 구청장은 주말에 뭐 집에 내려갔지만 과실로 지금 처벌받아요. 이거는 고의 아닙니까? 예. 고의적으로 알고 간 거 아닙니까? 아니 차 안에서 서울 가면서 보고받는 거하고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거하고 같습니까? 모든 이게 답은 현장에 있는 거예요. 예. 차 안에서 이게 뭐 상황을 어떻게 압니까? 보고로. 예. 본인이 가장 재난 현장에 뛰어가서 거기서 현장 지휘를 해야죠. 이게 부지사가 다 하면 그럼 이게 도지사를 왜 뽑습니까? 자기 사퇴해야지. 저는 그래서 이게 두 분보다 나쁘고 예. 그럼 이게 두 분이 어떻게 됐어요? 홍준표 시장은 당원권 정지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나쁘면 제명해야죠. 예. 그렇잖아요. 더 나쁘니까. 그다음에 박희영 구청장 구속되고 이게 재판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게 잘못하면 형사처벌까지도 이게 문제될 수 있는 아주 이게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예. 심각한 이게 문제예요. 이거에 대해서요. 전재수 의원님. 그런데 예. 이게 얼마 전에 사실은 이 오송 참사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행복청장 등 포함해서 몇몇 인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정부직이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사조치를 하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근데 김영환 충북지사는 사실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런 데 대상이 아니라고 빠져 있어요. 대신에 충북부지사가 그 인사조치 건의 대상에 올라 있거든요. 이거 무슨 상황인 겁니까, 그럼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김형환 충북도지사가 예. 지금 이분도 한두 분이 아닙니다. 뭔 일만 있으면 이제 뉴스를 타는데 예. 올 3월 달에 제천에 큰 불이 났었거든요. 예. 큰 불이 났을 때도 이게 술자리에 참석을 해가지고 술자리 논란. 술자리 뭐 술잔을 입에 댔니 안 댔니 뭐 마셨느니 안 마셨느니 이거였죠. 그때도 문제가 됐었고 이번에 오송 참사가 났을 때도 일찍 가봤어도 이게 상황을 돌이킬 수 없었다. 이래가지고 또 비판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게 이것도 뒤늦게 알려진 그렇습니다. 거예요. 이것도 뒤늦게 알려졌는데 이게 재난 대응 최고 수준이 3단계인데 그 최고 수준의 3단계가 됐을 때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폭우를 뚫고 서울로 갔고 그리고 서울로 갔는데 자문을 구한다 그랬는데 오히려 밥을 얻어먹고 왔습니다. 그런 셈이 됐어요. 자문을 구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접대를 받은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 이래 돼버리면 형사법상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충청북도의 조례와 매뉴얼에 보게 되면 이게 비상 2단계, 3단계가 발령이 되게 되면 충북도지사는 재해대책본부 책임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선출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와 매뉴얼에 따르지 않더라도 충북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사실 선출직이면 더 민감하게 반응들을 하시잖아요, 원래.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번에 행복청장 정리하고 경찰서장 정리할 때도 선출직은 빠졌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은 상당히 좀 이 선출직 고위 저 충북도지사로서 굉장히 함량 미달의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고 충북도민들이 재난재해에 닥쳤을 때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김영환 충북지사가 그동안 약간 논란이 됐던 장면들이 좀 꽤 있었거든요. 그 모습도 영상으로 따로 준비가 좀 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든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 현장에 있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더 긴박한 상황을 그때 당시에는 계산된 붕괴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충주 청년과 토의는 열등 분위기 속에서 1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번 권주가 있었고 도지사도 그 분위기를 다운시킬 수 없어서 한두 잔 정도의 술을 마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충북도 쪽에서 자꾸 어떤 논란이 충북지사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고 그걸 해명하고 다시 논란이 불거지고 해명하고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박원석 전 의원님, 네. 김영환 지사요. 지금 자꾸 이런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일단 뭔가 어떤 문제가 되는 아까 뭐 재해든 뭐든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고를 받는데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도지사가 그 도지사 직무에 전념하거나 집중하지 않는 듯한 그런 기색이나 인상을 느끼면 그 충북도 전체가 그렇게 됩니다. 지금 저는 충청북도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혹시 싶어요. 그런 분위기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가? 아니 아무리 봐도 김영환 지사는 저 직무에 전념하거나 집중해 있다고 하고 있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전념하거나 집중하고 있는데 산불 났는데 그 상황에서 뭐 폭탄주 논란이 일어나거나 또 산불 현장에 안 가는 게 더 도와주는 거다라는 식의 발언을 한다거나 이번에도 그 위기 3단계 발령 상황에서 서울에 저녁 약속을 간다거나 또 유족들 조문 가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달라질 게 없다라는 식의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걸 보면 이분이 원래 충북에서 정치를 하셨던 분도 아니잖아요. 근데 정치적 커리어는 굉장히 화려해요. 4선 국회의원에 과기부 장관 하셨고 어떻게 보면 작년 지방선거 때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편승해서 충북지사가 되셨는데 일종의 지금 이 충북지사 기간을 본인에게 있어서 정치적 하방 기간 같은 걸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충북지사는 내가 전념을 다해서 해야 될 직무는 아니다라고 보시는 게 아닌가. 잠시 머물다 간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는 거 아니냐는 그렇지 겁니까? 않고선 전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홍준표 시장을 뵐 때도 약간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이분이 대구시장을 하시면서 대구시정에 전념하기보다는 중앙정치에 온갖 데다 간섭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 결에서 김영환 지사도 나 정도의 정치적 커리어를 가진 사람이 지금 이 충북지사라는 직을 전념해서 해야 될 직은 아니다라고 본인이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는 설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해서 전 설마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밖에 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원석 전 의원님은 막 여러 갈래 약간 의심을 하고 계세요. 이건 도대체 뭡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약간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소속이신 박종화 의원님 지금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소속이신 거 맞죠 지금요? 맞아요. 근데 지금요 오늘 사실은 오송 참사 유가족분들이 김영환 지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한 부담 아닙니까? 부담스럽죠. 지금 수해 때 이미 광역단체장 두 분이 지금 이런 논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송 참사라는 게 워낙에 큰 사건이고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큰 사건이라 아직 정리가 다 안 끝났고 그다음에 총리도 대통령께 주례 보고하면서 이제 부단체장 정도만 인사 조치를 좀 건의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김영환 지사가 얘기를 하셔야 되는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라도 저는 앞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대변인이나 비서진을 통해서 얘기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좀 다른 측면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나라 광역단체장 정도 되면은 1시간 전에 사안이 발생하면 오래전에 약속했던 것도 취소해도 그분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대부분 분들이 양해해 주지 않을까요? 충분히 양해하죠. 그리고 자문을 구하러 갔어도 광역단체장이 충북지사가 정말 도민들 위해서 국민들 위해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한 끼 대접해드렸다고 해서 그게 꼭 무슨 뭐 접대를 받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그러니까 있죠. 국민들 충분히 진실되게 얘기를 하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정황 상황에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꾸 좀 어설프게 대응하지 말고 이제는
도민들한테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의심되는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는 진솔하게 빨리 얘기를 해주는 게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구하거나 아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사과를 구하는 게 저는 일이 더 커지거나 아니면 나중에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담을 덜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오히려 좀 그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항에 대해서 충북도 쪽에서 어떤 입장은 이걸 자꾸 왜 문제 삼는가,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를 삼는가, 약간 이런 취지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런데요, 약간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 갈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마지막 주제는요, 여당과 관련돼 있는 주제가 있고요, 인물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키워드 보시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나이든 이준석 전 대표는 아직 젊은데 나이든 이준석은 따로 누가 있다는 뜻일까요? 이런 키워드가 등장을 했군요. 요즘에 사실 이준석 전 대표와 지금 사진 나와 있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이 좀 목소리가 좀 활발하게 내고 있거든요.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냥 정책적인 것만 한번 다뤄보는 방송을 해보고 싶다. 프로그램 이름은 재건축? 바로 여러분이 조합원이 되십시오.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보수가 이제 계속 이제 또 이제 정쟁화하는 과정에서 진보 교육감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학생 인권 조례 읽어본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가? 제발 교권 살리기라는 5글자를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또 그 부속 과제로서 애 패는 게 중심이다. 이렇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저는 뭐 제가 자유롭게 정말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제발 잘하시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고 뭐 그런 게 워낙 뭐 찍혀가지고 뭐 저한테 공천 주겠습니까? 저는 뭐 공천을 구걸할 생각도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어떤 현안에 대한 목소리도 글과 어떤 인터뷰 중에서 활발하게 지금 두 정치인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당내에서 두 정치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약간 곱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목소리 내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본인이 그렇게 정치적 역량이 뛰어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여의도 재건축이 아니라 본인이 있는 지역구 재건축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원에서 지금 3번 연속 패배를 했죠. 국회의원도 아직 한 번도 뭐 당선돼 본 적이 없는데 여의도를 재건축한다는 표현은 자칫하면 좀 오만하게 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선한 저도 강화 있잖아요. 이준석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때의 어떤 여론의 추이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의 공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부터 뭐 배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당에서 않습니다. 자, 다음 화면으로 좀 하나 어떤 반응 소개해드리죠. 여기는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이용 의원은 요즘에는 저 이른바 친윤 의원으로 꼽히시는 분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돼서 굉장한 약간 의견을 강하게 내고 있는데 유승민 편파 방송을 수호하는 나이든 이준석. 아, 여기서 이 키워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이준석, 유승민 거의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건데 무늬만 여당인 보수 참칭 패널 내부 총질 목매는 분탕 정치인. 비판이 대단한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요. 뭐 상황이 좀 이렇습니다. 일단 소정욱 변호사. 두 사람에 대한 내부의 글쎄요, 이게 전반적인 기류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하여튼 강한 어떤 비판이나 이런 시선이 나왔는데 특히 당내에서 친윤 인사들은 이 이준석, 유승민 두 정치인에 대해서 당을 나가주길 바라는 겁니까? 진짜 어떤 의견들이 나오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보수의 일반적 의견은요. 두 분 다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는 건넜다. 계속 아군에게 폭격을 하는 적정 분열을 하는 이미 두 사람 다 같이 갈 수는 없다. 그럼 같이 한도를 넘었다는 거예요. 당내 민주주의 수인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 그럼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건 뭐예요? 둘 다 같이 갈 수 없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두 분을 정리하느냐? 정리하느냐? 제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 지도부도 비슷한 생각일 거예요. 유승민 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해서 정리한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공천을 주어서 떨어지게 해서 정리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지금 지역구가 노원인데 쉽지 않다 그겁니까? 그러면? 어차피 3번 떨어진 거 이번에 4번째 더 확실하게 떨어질 겁니다.
따라서 저는 정리하되 항상 이 분할 통치를 해야 돼요. 둘이를 동시에 정리하면 당만 들고 어떻게 뭐 하면 또 이게 보수가 분열될 수 있죠. 따라서 저는 유승민 의원은 정리되고 공천 배제,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공천 주도 논에서 어려워요. 이렇게 정리합니다. 두 분 다 영원히 정치판에서는 퇴출시키게 됩니다. 소종욱 변호사님 뭐 강력한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박원석 전 의원님 외부에서 제3자로 보시기에 당내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주류층에서 볼 때 이 두 인물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아까 이제 이용 의원의 그런 코멘트 소개를 해주셨는데 표현이 대단합니다. 이제 당 주류, 이른바 이제 친윤계의 두 사람을 보는 시각이겠죠. 결국 당내에서 사사건건 윤석열 대통령에 반대하는 이런 분탕질을 치고 있고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갈등의 시작이 어디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직에서 내쫓았잖아요. 그때 체리따봉 이게 저는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경기지사 출마를 했는데 거기에 일종의 이제 자객 공천을 했어요. 그래서 경선에서 김은혜 홍보수석한테 졌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대표 출마 가능성도 저울질을 했는데 룰을 바꿔버렸어요. 꼴대로 옮겨버린 거예요. 아예 유승민은 엄두도 못 내도록.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준석, 유승민 탓만 할 수 있는 문제냐 이런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 그리고 정당에는 늘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내부 비판은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걸 수용해야 폭넓은 어떤 포용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건데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정당 정치 위기가 너무 그런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건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여당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대통령이라는 이 권력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비판도 한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 한도에 한참 미치지 못했는데도 그조차 용납하지 않는다는 건 결국 내부의 다양성을 죽이고 이건 내년 총선에 여당으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봅니다. 박정원 의원님, 근데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 그동안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좋은 소리를 거의 한 적이 없거든요. 쓴소리 주로 많이 했는데 최근에 본인이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뒤에는 돌연 당이 유승민 전 의원을 안고 가야 된다. 또 이런 얘기까지 그를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이유입니까? 그 입장을 간밤에 쓰시고 지웠어요. 다음 날 새벽에 또 지웠어요. 좀 이따 시간이 더 지웠어요 또.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도 총선 걱정이 되니 유승민도 이준석도 챙겨라. 쫄보 정치하지 말아라. 이런 뜻은 나는 최소한 그 세 사람보다 위에 있어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난 좀 더 세, 좀 더 위에 있는 통 큰 정치인이야. 나는 누구를 안 알아 뭐라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그 정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지금 처지가 곤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해 때 그 골프 치러 간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하셨던 이런저런 말씀으로 당에 당원권 정지 10개월이라는 징계도 먹었어요. 사실 중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굉장히 곤궁한 상황이에요. 근데 평소에 홍준표 시장의 소위 말하는 이게 자존감은 그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이준석 대표도 뭐 이렇게 내 아래에 있고 이거를 들어라라고 얘기하고 싶은 쫄보 정치인의 대상도 나보다 좀 그 아랫사람이야. 하여튼 나는 대범한 사람이야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 이렇게 애써 밤에 썼다 새벽에 또 지워야 되는 이런 글들을 계속 쓰고 계신 거 아닌가. 오히려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마음 다스리고 계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까요? 이 얘기를 들은 유승민 전 의원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왜 쓸데없이 약간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 내용을 읽은 걸까요? 아무튼 상황이 그렇습니다.